대체 누가 어떤 사연으로 이 머나먼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한식당을 열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저 간판에 새겨진 새로운 시작이라는 네 글자는 과연 누구의 삶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자 주문이었을까요?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앞선 간판이 던지는 깊고 푸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장, 라이토로의 데모 김서연. 식당의 주인은 올해로 50살이 된 한국인 여성 김서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뒤에 존경과 친밀함을 가득 담아 마마 서연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게 자리한 주름은 분명 고되고 험난했던 세월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하고 고요한 기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따스함을 잃지 않는 깊은 눈빛은 그녀가 결코 평범한 삶의 강을 건너오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검은 대륙의 붉은 땅을 밟은 것은 마흔이라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들 말하는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앓아간 깊은 상실의 아픔을 재처럼 털어내고 오직 다시 살아내겠다는 처절한 일념 하나로 미지의 대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스의 번화가에서 작은 학교를 세워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현지 사정에 어두워 쓴맛을 보기도 했고, 너른 땅을 빌려 카사바 농장을 경영하려다 가뭄과 병충해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현지의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도전했지만 복잡한 통관 절차와 불안정한 물류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뿌리, 그녀의 고향, 한국의 맛을 이 땅의 풍요로운 식재료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그녀가 가진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식당은 그렇게 숱한 실패와 눈물 위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녀는 현지 농부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얌과 플랜테인 플랜턴을 빻아 만든 반죽에 한국식 팥소를 넣어 튀겨낸 얌팥 도넛을 만들었고, 나이지리아의 국민 음식인 졸로프 라이스 JOLLOF 아이스에 잘 익은 김치를 볶아 넣어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 졸로프 라이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염소고기를 숯불에 구운 수야 에스유와여의 깍두기와 채소를 넣고 푹 끓여낸 수야 깍두기 찌개는 마을 남자들의 해장 음식이자 최고의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내 그 독특하면서도 깊은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지혈 아고스에서 온 여행객들과 외국인 봉사단원들에게까지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연의 작은 식당은 아이토로 마을의 자랑이자 반드시 들러야 할 명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사업 초기부터 한 가지 확고한 철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의 성공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녀는 농부들이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던 농산물을 언제나 제값보다 더 후하게 쳐주며 전량 사들였습니다. 그녀의 그런 진심 어린 태도와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러나 깊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더 이상 이방린 사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토로의 소중한 일원이자 모두의 고민을 들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기꺼이 음식을 내어주는 존경받는 마마 서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붉은 대지 위에서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조금씩, 그러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건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장, 서울의 유령, 지울 수 없는 상흔. 시간의 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서연이 아직 서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던 서울에서의 어느 겨울날, 그때의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눈부시게 행복했습니다. 그림자까지 닮은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그들의 사랑이 빚어낸 첫 아이가 작은 심장을 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사 모으며 그들은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풍경에 가슴 벅차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찬란했던 희망의 파노라마는 단 한순간에 잔인한 비극으로 검게 타버린 필름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출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마주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를 덮쳤습니다. 찢어지는 금소금과 함께 세상은 암전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온몸을 옥죄는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에게 의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것은 영혼을 핥히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는 병상에서 아이마저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하혈과 함께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단순한 피가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자 자신의 미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날 한시에 남편과 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모두 잃은 충격은 그녀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 뼛속까지 파고드는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 오직 홀로 내던져졌다는 완전한 고독감. 그 거대하고 질긴 슬픔의 무게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리고 빛과 소리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살아있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남편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본래 그 뿌리가 강인하고 질긴 생명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텅 빈 집안에 울리는 자신의 흐느낌을 들으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린다면 먼저 떠나간 남편과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녀가 이렇게 슬픔의 포로가 되어 쓰러져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페인처럼 자신을 가두고 있던 고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서울에서 모든 길모퉁이마다 아픈 기억이 지뢰처럼 묻혀있는 이 도시에서 다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완전한 단절이, 완벽하게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두 발과 두 손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만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3장. 붉은 대지 위에서의 투쟁. 나이지리아의 붉은 대지는 그녀를 혹독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처음 라고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외쳐대는 상인들, 피부를 태울 듯이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과 후덥지근한 공기.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학교를 인수해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현지 교사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라고스 외곽의 넓은 땅을 임대해 카사바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땀 흘리며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극심한 가뭄은 그녀의 꿈을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그녀는 농장을 헐값에 넘기고 또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베오쿠타 어비오케이유티어 아딜의 어디아이의 염색천이나 베닌시티 비닌시티의 정교한 청동 세공품 같은 수공예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무역업에 도전했지만 불안정한 현지 정세와 부패한 관료들의 장벽은 그녀가 넘기에는 너무나 높았습니다. 수년간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은 것은 맨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의 그 짜릿한 성취감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낯선 사람들과 부대끼며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때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숱한 실패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아이토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스의 혼잡함과는 다른 평화롭고 순박한 마을의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자라나는 풍부하고 신선한 농산물들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이라면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맛과 이 땅의 생명력을 결합한다면 분명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에토로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4장. 지혜로운 거목 아데바요를 만나다. 서연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직원들 중에는 유독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연배인 50살의 아데바요 어디비오아요. 그는 젊은 시절 레슬링 선수라도 한 것처럼 다부진 체격에 깊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성실하고 영리한 남자였습니다. 왕이 기쁨과 함께 돌아오다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는 이름처럼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식당을 열겠다고 했을 때부터 낯선 이방민을 경계하던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식당 털을 닦고 건물을 세울 때부터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녀를 도왔고 식당이 문을 연 후에는 가장 믿음직한 매니저이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데바요는 함께 일하면서 서연이라는 여성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데바요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온 마을을 휩쓸었던 지독한 말라리아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은 그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새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오랫동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웃음이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슬픔의 깊이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아데바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인근 농장과 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구해왔고 서영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체계적인 일처리와 마을 사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은 서연에게 날개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나 사업 파트너로서의 존경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데바요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식당 영업이 끝난 후 피곤할 법도 한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오늘따라 달이 참 박소라며 함께 마을을 산책하자고 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연 또한 그의 진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보호받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유령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잃게 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잠시의 행복 뒤에 찾아올지도 모를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5장. 불길 속에서 피어난 진심. 그들의 감정이 용암처럼 뜨겁게, 그러나 조용히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식당에 끔찍한 위기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태양이 대지를 달구는 나른한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직원들도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식당 한쪽 구석의 그늘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 대여섯 명이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먼지를 일으키며 식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라고스의 뒷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악명 높은 불량배 집단 에어리어 보이즈 에리어 보이즈와 흡사해 보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아이토로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식당의 기물을 걷어차고 다짜고짜 계산대를 뒤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직원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서연은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녀의 침착한 질문에 돌아온 것은 더욱 거친 욕설과 돈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협박뿐이었습니다. 불량배 몇 명이 주방 쪽으로 향하려 하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대한 상과도 같은 남자들 앞에서 그녀의 몸은 가냘픈 갈대처럼 왜소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자 같은 강인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항에 짜증이 난 불량배 하나가 망설임 없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고 서연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부딪힌 선반 위에서 화분과 식기들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근 도지의 식자재 계약 건으로 잠시 나갔다가 막 돌아오던 아데바요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 피가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효하는 흑표범처럼 식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직원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하세월일 터였습니다. 아데바요는 순식간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불량배 하나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돌아서서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다른 한 명의 앞을 육중한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하고 전문적인 저항에 불량배들은 당황했지만 수적 오의를 믿고 계속해서 안동을 부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데바요가 혼자서 그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버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가 미리 연락해둔 마을 청년 자경단과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기적처럼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불량배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직전 경찰과 마을 청년들이 그들 대부분을 현장에서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데바요와 직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넘어져 팔과 무릎에 피가 맺힌 찰과상을 입은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아데바요의 넓고 단단한 품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데바요, 정말 고마워요. 아데바요는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그녀를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힘주어 감사 않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소, 서연.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랫동안 서로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이 남자를 향해 있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용기,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보호막,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을 넘어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데바요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나 존경심을 넘어선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장, 2개의 상처, 하나의 영혼으로. 그날 밤 아데바요는 팔에 붕대를 감은 서연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마을로 돌아오는 낡은 픽업 트럭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아프리카의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질 듯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그보다 더 복잡한 생각과 주체할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데바요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고뇌와 망설임, 그리고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데바요.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투성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뒤편에 마련된 서연의 작은 휴게실에서 그들의 길고 진솔한 대화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사랑하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 그 후로 자신을 짓눌러온 지독한 죄책감과 고독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아데바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고백이 끝나자 아데바요 또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말라리아로 점점 쓰러져갈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 텅 빈 집에서 보냈던 끝없는 고독의 세월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고백하고 공유하는 것이 모든 아픔을 마법처럼 치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지독한 두려움과 슬픔을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끌어안고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7장. 신살에 찾아온 기적의 속삭임. 그날 이후 서영과 아데바요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데바요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서연의 식당 위층에 마련된 작은 거처로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결혼식이나 법적인 서류 절차는 없었지만 그들은 아에토로의 눈부신 아침 햇살과 포근한 저녁 노을 아래 그 누구보다 다정한 사실상의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을 한 장의 서류보다 더 강한 사랑과 신뢰로 결속된 아름답고 보기 좋은 한 쌍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평온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곁에 태산처럼 든든한 아데바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는 굳건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사랑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강물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정말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의 장난 같은 기적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속이 메스껍고 몸이 무겁다고 느낀 서연은
더운 날씨에 음식을 잘 못 먹었거나 가벼운 몸살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을의 작은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한 늙은 의사로부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마 서연, 아무래도 회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쉰이라는 나이, 이미 폐경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신체적인 한계, 그리고 십수년 전에 끔찍했던 유산의 기억. 그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아니, 아이를 갖는다는 상상조차 감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녀의 반응에 의사는 라고스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며칠 후 아데바요와 함께 찾아간 라고스의 현대식 병원에서 몇 차례의 정밀 검사를 받은 끝에 젊은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가 맞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기집이 보이네요. 그날 밤 아예토로로 돌아온 서연은 아데바요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데바요는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아데바요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과 아랫배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서연, 그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오. 서연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아데바요는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감사인지, 경이로움에 대한 경배인지, 혹은 형언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깊고 뜨겁게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들불처럼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을 찾아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비로소 과거에 지독했던 아픔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곧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50살의 임신과 출산은 결코 쉽지 않은 목숨을 건 여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쇠약해진 몸 상태, 그리고 뼛속 깊이 각인된 유산의 트라우마. 이번에야말로 그 누구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뱃속의 작은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8장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날부터 서영과 아데바요의 삶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의사의 지시를 성서처럼 따랐고 아데바요는 그런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임산부에게 좋다는 히비스커스와 루이보스를 섞어 차를 끓여주었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않도록 식당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식당이 이미 안정 궤도에 오른 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마마 서연과 아데바요의 기적 같은 아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일을 떠맡았고 서연이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덕분에 서연은 임신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노산으로 인한 급격한 체력 저하와 호르몬 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요통과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부종,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 훨씬 격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입덧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통이라 여기며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긍정적이고 강인한 마음가짐은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듯 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아고스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는 주수에 맞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과 이웃들은 자기 일처럼 환호하며 작은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임신 막바지에 이르자 담당 의사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아고스로 와서 병원 근처에 머물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에토로에서 아고스까지는 길이 막히지 않아도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갑작스러운 진통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서영과 아데바요는 의사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그들은 식당 운영을 가장 믿음직한 직원에게 임시로 맡기고 라고스에 있는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아예토로를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의 순산을 기원하며 눈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서연은 겉으로는 애써 평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나이, 과거 유산의 끔찍한 기억이 밤마다 악몽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무언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 기적 같은 행복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검은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데바요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그녀의 부푼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녀가 두려움의 심연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9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울음소리.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이르게 그날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데바요의 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늦은 시간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서 아데바요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고령의 산모였기에 의료진은 극도로 신중했고 진통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극심한 진통 속에서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이 세상의 모든 신이시여, 제발, 제발 우리 아기만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는 저에게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조산사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또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으앙, 으앙 새벽의 정적을 가르는 우렁차고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서연이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그 어떤 천상의 소리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의 창가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안도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적처럼, 정말로 기적처럼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붉고 작은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서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다리던 아데바요는 출입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작고 소중한 생명체를 번갈아 보며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의 기적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아기의 탄생은 그들 삶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아요델레 오아유디엘이 요르바어로 기쁨이 마침내 집에 왔다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열장 요요델레의 노래, 새로운 희망의 서곡. 서연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며칠 동안 아예토로 마을에서 온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 라고스까지 찾아와 두 사람의 순산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손에 들고 온 선물은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하고 소중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 할머니가 밤새워 손수 짜주신 알록달록한 앙카라 앵커러천의 아기 담요, 산모의 기력 회복에 좋다며 마을 안악들이 직접 빻아 가져온 온갖 허브와 향신료, 직원들이 서툰 솜씨로 조각해 만든 나무 딸랑이, 그래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기에 오늘 이렇게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야.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 후 세 사람은 영웅의 개선처럼 옛 도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요델레는 마을 전체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요람에 누워 자신을 구경하러 온 손님들을 향해 방긋방긋 천사처럼 웃는 아요델레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마 서연의 아들 아요델레는 이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신기하게도 그들의 말처럼 아요델레가 태어난 후 새로운 시작 식당은 이전보다 손님이 몇 배는 더 많아졌고 식당의 성공은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식당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농부들의 수입이 안정되었고 늘어난 일손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마을 청년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좋은 일들을 아요델레가 가져다준 행운과 연결지었고 마을 전체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실거렸습니다. 물론 쉰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이를 키우며 식당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유 없이 우는 아이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육아와 일에 몸이 부서질 듯 바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도닥이고 의지하며 그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사소한 힘듦조차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차게 운다는 건 울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오. 아데바요는 그렇게 말하며 지친 서연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서연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필로그 사랑은 계속된다. 노래는 이어진다. 시간이 흘러 아요델레가 아장아장 걷고 서툰 요르바어와 한국어를 섞어 마마, 다다 박 같은 옹알이를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귀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정 어린 별명으로 꼬마 셰프라고 불렀고 라고스에서 일부러 아요델레의 얼굴을 보기 위해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도 생겨났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그 중심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토록 눈부신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는 십수년 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남편과 아이를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그날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녀가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를 놓지 않았기에 기적처럼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댄다면 사랑과 기적은 반드시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때때로 서연은 문득 먼저 떠나간 남편과 아이를 떠올리며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광기 어린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소중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했던 아프지만 소중한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품에 안은 아이의 온기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홀로 먼 곳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을 때면 아데바요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의 과거까지 사랑하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아요델레는 마을 학교에 입학하는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식당은 마마 서영과 다다 아데바요의 집이라는 이름의 더 큰 식당으로 확장되었고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아이토르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마 서연도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그들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그 작은 날갯짓들이 모여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의 강렬하고 눈부신 태양 아래 마마 서연과 다다 아데바요의 집 문 앞에는 서연이 훌쩍 자란 아들 아요델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 곁에는 여전히 태산처럼 든든한 아데바요가 서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따뜻한 미소와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축복하듯 울려 퍼지는 아요델레의 청명한 노래는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거대한 서사시보다도 힘있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웠던 겨울은 결국 희망이라는 봄으로 가는 긴 여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되찾은 사랑과 기적 같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 간판에 새겨진 새로운 시작이라는 네 글자는 과연 누구의 삶을 향한 간절한 영혼이자 주문이었을까요?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근 앞선 간판이 던지는 깊고 푸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장, 라이토로의 데모 김서연. 식당의 주인은 올해로 50살이 된 한국인 여성 김서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뒤에 존경과 친밀함을 가득 담아 마마 서연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게 자리한 주름은 분명 고되고 험난했던 세월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하고 고요한 기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따스함을 잃지 않는 깊은 눈빛은 그녀가 결코 평범한 삶의 강을 건너오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검은 대륙의 붉은 땅을 밟은 것은 마흔이라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들 말하는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앓아간 깊은 상실의 아픔을 재처럼 털어내고 오직 다시 살아내겠다는 처절한 일념 하나로 미지의 대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스의 번화가에서 작은 학교를 세워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현지 사정에 어두워 쓴맛을 보기도 했고 너른 땅을 빌려 카사바 농장을 경영하려다 가뭄과 병충해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현지의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도전했지만 복잡한 통관 절차와 불안정한 물류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뿌리, 그녀의 고향, 한국의 맛을 이 땅의 풍요로운 식재료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그녀가 가진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식당은 그렇게 숱한 실패와 눈물 위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녀는 현지 농부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얌과 플랜테인 플랜턴을 빻아 만든 반죽에 한국식 팥소를 넣어 튀겨낸 얌팥 도넛을 만들었고, 나이지리아의 국민 음식인 졸로프 라이스 JOLLOF 아이스에 잘 익은 김치를 볶아 넣어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 졸로프 라이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염소고기를 숯불에 구운 수야 에스유와여의 깍두기와 채소를 넣고 푹 끓여낸 수야 깍두기 찌개는 마을 남자들의 해장 음식이자 최고의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내 그 독특하면서도 깊은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곧이어 아고스에서 온 여행객들과 외국인 봉사단원들에게까지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연의 작은 식당은 아이토로 마을의 자랑이자 반드시 들러야 할 명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사업 초기부터 한 가지 확고한 철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의 성공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녀는 농부들이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던 농산물을 언제나 제값보다 더 후하게 쳐주며 전량 사들였습니다. 그녀의 그런 진심 어린 태도와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러나 깊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더 이상 이방인 사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에토로의 소중한 일원이자 모두의 고민을 들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기꺼이 음식을 내어주는 존경받는 마마 서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붉은 대지 위에서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조금씩, 그러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건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장. 서울의 유령, 지울 수 없는 상흔. 시간의 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서연이 아직 30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던 서울에서의 어느 겨울날, 그때의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눈부시게 행복했습니다. 그림자까지 닮은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그들의 사랑이 빚어낸 첫 아이가 작은 심장을 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사 모으며 그들은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풍경에 가슴 벅차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찬란했던 희망의 파노라마는 단 한순간에 잔인한 비극으로 검게 타버린 필름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출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마주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를 덮쳤습니다. 찢어지는 금속음과 함께 세상은 암전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온몸을 옥죄는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에게 의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것은 영혼을 핥히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는 병상에서 아이마저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하혈과 함께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단순한 피가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자 자신의 미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날 한시에 남편과 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모두 잃은 충격은 그녀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 뼛속까지 파고드는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 오직 홀로 내던져졌다는 완전한 고독감. 그 거대하고 질긴 슬픔의 무게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리고
빛과 소리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살아있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남편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본래 그 뿌리가 강인하고 질긴 생명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텅 빈 집안에 울리는 자신의 흐느낌을 들으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린다면 먼저 떠나간 남편과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녀가 이렇게 슬픔의 포로가 되어 쓰러져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폐인처럼 자신을 가두고 있던 고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서울에서 모든 길모퉁리마다 아픈 기억이 지뢰처럼 묻혀있는 이 도시에서 다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완전한 단절이, 완벽하게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두 발과 두 손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만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3장. 붉은 대지 위에서의 투쟁. 나이지리아의 붉은 대지는 그녀를 혹독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처음 라고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외쳐대는 상인들, 피부를 태울 듯이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과 후덥지근한 공기,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학교를 인수해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현지 교사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라고스 외곽의 넓은 땅을 임대해 카사바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땀 흘리며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극심한 가뭄은 그녀의 꿈을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그녀는 농장을 헐값에 넘기고 또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베오쿠타 어비오케이유티어 아딜의 어디아이의 염색천이나 베닌시티 비닌시티의 정교한 청동 세공품 같은 수공예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무역업에 도전했지만 불안정한 현지 정세와 부패한 관료들의 장벽은 그녀가 넘기에는 너무나 높았습니다. 수년간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은 것은 맨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의 그 짜릿한 성취감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낯선 사람들과 부대끼며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때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숱한 실패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아예토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라면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맛과 이 땅의 생명력을 결합한다면 분명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에토로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4장. 지혜로운 거목 아데바요를 만나다. 서연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직원들 중에는 유독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연배인 50살의 아데바요 어디비오아유. 그는 젊은 시절 레슬링 선수라도 한 것처럼 다부진 체격에 깊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성실하고 영리한 남자였습니다. 왕이 기쁨과 함께 돌아오다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는 이름처럼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식당을 열겠다고 했을 때부터 낯선 이방민을 경계하던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식당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울 때부터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녀를 도왔고, 식당이 문을 연 후에는 가장 믿음직한 매니저이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데바요는 함께 일하면서 서연이라는 여성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데바요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온 마을을 휩쓸었던 지독한 말라리아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은 그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새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오랫동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웃음이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슬픔의 깊이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아데바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인근 농장과 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구해왔고, 서영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체계적인 일처리와 마을 사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은 서연에게 날개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나 사업 파트너로서의 존경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데바요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식당 영업이 끝난 후 피곤할 법도 한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오늘따라 달이 참 박소라며 함께 마을을 산책하자고 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연 또한 그의 진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보호받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유령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잃게 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잠시의 행복 뒤에 찾아올지도 모를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5장. 불길 속에서 피어난 진심. 그들의 감정이 용암처럼 뜨겁게, 그러나 조용히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식당에 끔찍한 위기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태양이 대지를 달구는 나른한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직원들도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식당 한쪽 구석의 그늘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 대여섯 명이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먼지를 일으키며 식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라고스의 뒷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악명 높은 불량배 집단 야어리어 보이즈의 에리어 보이즈와 흡사해 보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아이토로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식당의 기물을 걷어차고 다짜고짜 계산대를 뒤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직원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서연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녀의 침착한 질문에 돌아온 것은 더욱 거친 욕설과 돈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협박뿐이었습니다. 불량배 몇 명이 주방 쪽으로 향하려 하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저항에 짜증이 난 불량배 하나가 망설임 없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고 서연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부딪힌 선반 위에서 화분과 식기들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근 도지에 식자재 계약 건으로 잠시 나갔다가 막 돌아오던 아데바요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 피가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효하는 흑표범처럼 식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직원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하세월일 터였습니다. 아데바요는 순식간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불량배 하나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돌아서서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다른 한 명의 앞을 육중한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하고 전문적인 저항에 불량배들은 당황했지만 수적 오위를 믿고 계속해서 안동을 부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데바요가 혼자서 그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버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가 미리 연락해둔 마을 청년자경단과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기적처럼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불량배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직전 경찰과 마을 청년들이 그들 대부분을 현장에서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데바요와 직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넘어져 팔과 무릎에 피가 맺힌 찰거상을 입은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아데바요의 넓고 단단한 품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데바요, 정말 고마워요. 아데바요는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그녀를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힘주어 감사 않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소, 서연?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랫동안 서로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이 남자를 향해 있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용기,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보호막,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을 넘어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데바요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나 존경심을 넘어선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장, 2개의 상처, 하나의 영혼으로. 그날 밤 아데바요는 팔에 붕대를 감은 서연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마을로 돌아오는 낡은 픽업 트럭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아프리카의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질 듯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그보다 더 복잡한 생각과 주체할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데바요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고뇌와 망설임, 그리고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데바요.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투성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뒤편에 마련된 서연의 작은 휴게실에서 그들의 길고 진솔한 대화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사랑하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 그 후로 자신을 짓눌러온 지독한 죄책감과 고독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아데바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고백이 끝나자 아데바요 또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말라리아로 점점 쓰러져갈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 텅 빈 집에서 보냈던 끝없는 고독의 세월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고백하고 공유하는 것이 모든 아픔을 마법처럼 치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지독한 두려움과 슬픔을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끌어안고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7잔. 신살에 찾아온 기적의 속삭임. 그날 이후 서영과 아데바요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데바요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서연의 식당 위층에 마련된 작은 거처로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결혼식이나 법적인 서류 절차는 없었지만 그들은 아에토로의 눈부신 아침 햇살과 포근한 저녁 노을 아래 그 누구보다 다정한 사실상의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을 한 장의 서류보다 더 강한 사랑과 신뢰로 결속된 아름답고 보기 좋은 한 쌍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평온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불쑥불쑥 이 찬란한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오래된 불안감이 희미한 유령처럼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곁에 태산처럼 든든한 아데바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는 굳건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사랑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강물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정말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의 장난 같은 기적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속이 메스껍고 몸이 무겁다고 느낀 서연은 더운 날씨에 음식을 잘 못 먹었거나 가벼운 몸살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을의 작은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한 늙은 의사로부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마 서연, 아무래도 회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쉰이라는 나이, 이미 폐경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신체적인 한계, 그리고 십수년 전에 끔찍했던 유산의 기억. 그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아니, 아이를 갖는다는 상상조차 감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녀의 반응에 의사는 라고스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며칠 후 아데바요와 함께 찾아간 라고스의 현대식 병원에서 몇 차례의 정밀 검사를 받은 끝에 젊은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가 맞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기집이 보이네요. 그날 밤 아에토로로 돌아온 서연은 아데바요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데바요는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아데바요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과 아랫배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서연, 그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오. 서연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아데바요는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감사인지, 경이로움에 대한 경배인지, 혹은 형언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깊고 뜨겁게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들불처럼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을 찾아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비로소 과거에 지독했던 아픔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는 곧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50살의 임신과 출산은 결코 쉽지 않은 목숨을 건 여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쇠약해진 몸 상태, 그리고 뼛속 깊이 각인된 유산의 트라우마. 이번에야말로 그 누구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뱃속의 작은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8장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날부터 서영과 아데바요의 삶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의사의 지시를 성서처럼 따랐고 아데바요는 그런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임산부에게 좋다는 히비스커스와 루이보스를 섞어 차를 끓여주었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않도록 식당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식당이 이미 안정 궤도에 오른 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마마 서영과 아데바요의 기적 같은 아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일을 떠맡았고 서연이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덕분에 서연은 임신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노산으로 인한 급격한 체력 저하와 호르몬 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요통과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부종,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 훨씬 격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입덧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통이라 여기며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긍정적이고 강인한 마음가짐은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듯 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아고스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는 주수에 맞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과 이웃들은 자기 일처럼 환호하며 작은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임신 막바지에 이르자 담당 의사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아고스로 와서 병원 근처에 머물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에토로에서 아고스까지는 길이 막히지 않아도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갑작스러운 진통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서영과 아데바요는 의사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그들은 식당 운영을 가장 믿음직한 직원에게 임시로 맡기고 라고스에 있는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아예토로를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의 순산을 기원하며 눈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서연은 겉으로는 애써 평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나이, 과거 유산의 끔찍한 기억이 밤마다 악몽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무언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 기적 같은 행복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검은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데바요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그녀의 부푼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녀가 두려움의 심연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9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울음소리.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이르게 그날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데바요의 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늦은 시간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서 아데바요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고령의 산모였기에 의료진은 극도로 신중했고 진통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극심한 진통 속에서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이 세상의 모든 신이시여, 제발, 제발 우리 아기만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는 저에게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조산사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또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으앙, 으앙 새벽의 정적을 가르는 우렁차고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서연이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그 어떤 천상의 소리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의 찬가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안도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적처럼, 정말로 기적처럼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붉고 작은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서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아기의 작고 뜨거운 숨결과 힘찬 울음소리를 느끼며 그녀는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자신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다리던 아데바요는 출입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작고 소중한 생명체를 번갈아 보며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의 기적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아기의 탄생은 그들 삶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아요델레 오아유디엘이 요르바어로 기쁨이 마침내 집에 왔다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멸장, 요요델레의 노래, 새로운 희망의 서곡. 서연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며칠 동안 아이토로 마을에서 온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 라고스까지 찾아와 두 사람의 순산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손에 들고 온 선물은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하고 소중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 할머니가 밤새워 손수 짜주신 알록달록한 앙카라 앵커러 천의 아기 담요, 산모의 기력 회복에 좋다며 마을 안악들이 직접 빻아 가져온 온갖 허브와 향신료, 직원들이 서툰 솜씨로 조각해 만든 나무 딸랑이, 서연은 그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선물들을 받아들고 아예토로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날들이 한편의 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기에 오늘 이렇게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야.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 후, 세 사람은 영웅의 개선처럼 애토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요델레는 마을 전체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요람에 누워 자신을 구경하러 온 손님들을 향해 방긋방긋 천사처럼 웃는 아요델레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마 서연의 아들 아요델레는 이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신기하게도 그들의 말처럼 아요델레가 태어난 후 새로운 시작 식당은 이전보다 손님이 몇 배는 더 많아졌고 식당의 성공은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식당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농부들의 수입이 안정되었고 늘어난 일손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마을 청년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좋은 일들을 아요델레가 가져다준 행운과 연결지었고 마을 전체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실거렸습니다. 물론 쉰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이를 키우며 식당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유 없이 우는 아이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육아와 일에 몸이 부서질 듯 아픈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도닥이고 의지하며 그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사소한 힘듦조차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차게 운다는 건 울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오. 아데바요는 그렇게 말하며 지친 서연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서연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필로그 사랑은 계속된다. 노래는 이어진다. 시간이 흘러 아요델레가 아장아장 걷고 서툰 요르바어와 한국어를 섞어 와마, 다다, 박 같은 옹알이를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귀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정 어린 별명으로 꼬마 셰프라고 불렀고 라고스에서 일부러 아요델레의 얼굴을 보기 위해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도 생겨났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그 중심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토록 눈부신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는 십수년 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남편과 아이를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그날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녀가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를 놓지 않았기에 기적처럼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댄다면 사랑과 기적은 반드시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때때로 서연은 문득 먼저 떠나간 남편과 아이를 떠올리며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광기 어린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소중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했던 아프지만 소중한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품에 안는 아이의 온기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홀로 먼 곳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을 때면 아데바요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의 과거까지 사랑하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아요델레는 마을 학교에 입학하는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식당은 마마 서영과 다다 아데바요의 집이라는 이름의 더 큰 식당으로 확장되었고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아이토로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마 서연도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그들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그 작은 날갯짓들이 모여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의 강렬하고 눈부신 태양 아래 마마 서연과 다다 아데바요의 집 문 앞에는 서연이 훌쩍 자란 아들 아요델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 곁에는 여전히 태산처럼 든든한 아데바요가 서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따뜻한 미소와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축복하듯 울려 퍼지는 아요델레의 청명한 노래는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거대한 서사시보다도 힘있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웠던 겨울은 결국 희망이라는 봄으로 가는 긴 여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되찾은 사랑과 기적 같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한 한국인 여성과 한 아프리카 남성이 붉은 대지 위에서 엮어낸 이 위대한 사랑과 생명의 노래는 그렇게 세월을 넘어 영원히 아예토로의 바람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